안녕하세요. 애월 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성균관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20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실전에 가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전체적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2학년도 모의논술 여러분들 먼저 인문계열 논술 시험을 보러 가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모의논술을 보지 않거나 또는 성균관대 유형으로 준비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보는 과정을 미리 거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에 실제로 가게 되면 이렇게 논술 시험 문제가 주어질 것이고 첫 장에서는 이렇게 답안 작성 유의사항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험 시간 몇 분이죠? 100분이에요. 100분. 문항수는 3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문항당 33분 안에 반드시 원고지, 그러니까 줄글 안에 답안지 안에 다 완성을 하셔야 돼요. 문제별 답안은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 영역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문제 번호와 답안 번호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즉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고 그 영역 안에 줄글 안에만 답안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다른 영역에 쓴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작성 영역을 초과해서 작성한 부분도 역시 평가를 하지 않게 돼요.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시를 할 경우에는 중요하죠. 결격 처리돼요. 그러니까 제발 필요 없는 내용을 절대 외부에다 적지 마세요.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는데 연필 샤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샤프와 지우개를 가지고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답안 작성 중에 혹시나 펜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필기구를 바꾸거나 색상을 바꾸게 되면 채점하지 않게 돼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반드시 지워야 되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는 사용하면 안 돼요. 따라서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는 일종의 개인 인적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답안 전면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감독위원회 확인을 받으시오.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 장을 넘기시면 문항은 몇 문항으로 돼 있죠? 3문항으로 돼 있는데 이미 알고 있겠지만 1번 유형은 뭐죠? 1번 유형은 여러분들 맞아요. 분류 요약형이죠. 전통적으로 이번 모의 유형에서도 성균관대는 문제 유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자, 제시문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에 각 입장을 요약하라는 분류 요약형 문제예요. 자, 이런 분류 요약형 1번 유형은 매우 성균관대 합격에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한데 이 1번 문항을 반드시 정확히 푸셔야만 1번 문항과 연계된 2번과 3번 문항을 정확히 쓰실 수 있게 돼요. 따라서 1번 문항을 틀리게 되면 사실상 합격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100분의 시간 중에서 적어도 1번 문항에 35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을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다른 문제보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항을 맞춰야만 2번과 3번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다른 문항의 시간을 여러분들 30분씩으로 조금 더 줄이더라도 1번 문항을 40분으로 충분히 독해를 해서 분류하는 내용과 그리고 요약하는 내용이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기초로 해서 2번, 3번을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보통 여러분들 올해 유형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시문의 개수가 많이 줄었다는 점이에요. 보통 제시문이 적게는 5개, 많게는 7, 8개까지도 출제됐었는데요. 제시문이 여러분들 몇 개밖에 안 돼요. 1번부터 3번. 그러니까 제시문의 문항수가 많이 축소됐어요.
제시문이 보통 5개에서 8개 정도 나온 데 반해서 이게 왕창 줄어서 3개 정도로 제시문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제시문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상 여러분들 부담이 좀 줄어든 셈이죠. 자, 제시문의 길이가 줄어들 만큼 정확히 독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선 중요한 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까지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누가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뭐죠?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또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보통 소극적 국가와 무슨적 국가가 있어요. 적극적 국가가 있겠죠.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어진 대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시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주어진 기준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 분류를 해주겠죠. 보통 어느 정도 써야 돼요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 문항수가 제시문의 수가 여러분들 3개로 줄이긴 했지만 논리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에서 600자 정도의 분량을 작성을 해 주셔야 논리적으로 전달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 이상을 쓰게 되면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시간의 제약이 좀 걸리겠죠. 40분 안에 독해도 하고 다 써야 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에는 뭐죠? 분류하고 그 다음에 기준 그리고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야겠죠. 자,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인 제시문 뭐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여러분들 어떤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각 입장 2가지로 나누어질 테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 또는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 이렇게 입장 1과 입장 2로 나눠서 각 입장을 요약하는 내용을 제시문 표기와 함께 반드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답안이 완성될 수 있겠죠. 나머지 제시문 독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최근에 보시면 쟁점이 되는 최근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제시문도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시사 이슈나 또는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독해를 해두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죠? 자, 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들 비판 문제죠. 그렇죠? 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한 비판 문제인데 아래 사례 1과 사례 2를 토대로 그랬어요. 사례 1, 사례 2 내용과 더불어서 자료 해석에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요. 이게 바로 비판의 뭐가 되죠? 기준이나 근거가 되죠? 그리고 문제 1의 두 입장을 비판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각각 비판해야 돼요. 각각. 그러니까 문제 1의 두 입장이 뭐였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뭐 할 수 있다? 네,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입장을 모두 비판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따라서 한 입장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먼저 여러분들 사례 1의 내용을 토대로 그렇죠. 사례 1의 내용을 먼저 쭉 자료 해석까지 써주고 나서요. 내용과 자료 해석을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붙으면 되겠죠? 네, 문제 1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여러분들 쓰여지면 되겠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뭐 분석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결정을 하면 되겠죠. 또한 똑같은 구조로 여러분들 뭐 사례 2의 내용을 써주고 나서요. 사례 2는 여러분들 뭐죠? 그냥 텍스트인데 되게 짧게 돼 있죠. 그렇죠. 민권보다 국권이 있던 국가 B가 1980년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조하는 국권우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뭐 했다? 변신했다. 그러면 국가의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자유 제한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GDP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수가 증가했고 농업에서 공업 구조로 산업화되었다. 그러니까 긍정적 변화가 나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뭐예요? 개인의 여러분들 뭐야?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고 국가의 규제를 줄였더니 결국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사례 2번에서는 반드시 문제 1의 입장 중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같으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사례 2번은 확실하니까 사례 1번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판하든지 또는 두 입장을 모두 비판하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은 그와 연결되는 문제로서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조건이죠.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비판하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는 공식이 있다는 거 아시죠? 뭐죠? 네, 주, 이, 반, 제예요. 따라서 이건 먼저 여러분들 틀을 만들어 놓으세요. 주장, 이유, 반론, 재반론, 그리고 재주장 이렇게 5개의 파트를 나눠 놓고 나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문제 1에 두 입장이 있었잖아요. 개입을 할 수 있다와 개입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럼 개입할 수 있다의 정당화 입장이고요. 개입할 수 없다는 건 비판 입장이겠죠.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자기가 입장을 선택한 다음에 자신의 주장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나 근거를 쓸 때 제시문 문제 1의 제시문과 그리고 문제 2의 사례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론, 상대방의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론을 다시 꺾어서 재반론 구조. 그렇죠? 이 재반론 구조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뭐죠? No, because 구조가 있고요.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구조가 있고 yes, but이라는 구조가 있죠. 뭐예요? 상대방의 반론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지. 하지만 이런 게 더 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자신의 주장을 재주장함으로써 양과의식 구조를 만들어서 설득력을 높이는 게 이 문항에서 점수를 극대화하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팁을 드린 내용들을 문제를 보면서 한번 직접 적용해 보시면 성균관대에서 꼭 고득점하고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월대표 변주란 선생님이었어요. 안녕.